네, 잘 지냈습니까?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은 잘 끝냈나요? 결과를 받아들이는 에, 사람들은 총선 결과는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나는 며칠 밤을 못 샜습니다. 아직 피로가 덜 가신 것 같아요. 출석 문제 부르겠습니다. 김효정, 음, 이제 직접 얼굴 보지 않고 출석을 부르는데도 뭐 대답하는데 별 낯설지가 않죠. 음, 네 번째 에세이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예원, 박재훈, 재훈 씨 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신효진, 이은정, 이태경, 주호영. 이 호영 씨는 글쓰기가 힘든가? 어디 갔나? 김지민, 김하은, 김보겸. 보겸이 어디 갔어? 행방불명됐나? 전재정, 우리 재정 씨가 지난번 강의 어렵다고 했나요? 음,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유튜브 보면서 댓글 잘 다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묻고 그 강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연정석, 정석 씨 글도 좋아요. 신혜원, 박기범, 황지혜, 신은혜, 윤정원, 윤재영, 노민거, 역시 안 나온 모양이죠. 노종환, 신나임, 이성은, 김건우. 건우씨 강의 요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 요약은 개인적으로 하고요. 제출해야 할 건 에세이는 충분합니다. 박성환, 이 학생도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호한원. 이제 여러분들 전체가 에세이를 쓰는 고난의 행군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명하는 학생들만 에세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3명에서 4명쯤이 될 겁니다. 이번 주에는 아쿠다과 류노스케와 김동인 그리고 이상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설정하고 에세이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에세이를 쓸 학생은 김효정, 다음 김지민, 황지혜, 다음 노종환. 이 4명이 이번 주 에세이를 맡습니다. 에세이를 쓰지 않는 학생들은 가상대학 우리 Q&A 란에 올라오는 이 4명의 학생들의 에세이에 관해서 댓글로 코멘트를 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른 학생들, 발표자들의 에세이를 꼼꼼하게 읽고 그 에세이에 대한 논평을 분량에 개의치 말고 쓰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 평가를 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제가 가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강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품집 지옥변에 실려있는 작품 지옥변, 표제작이죠. 이 표제작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지옥변, 권력과 예술이 맞서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제목 멋있지. 글 쓰는데 우리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제목을 잡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목 설정에서 벽에 많이 붙이는 것 같은데, 그 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뭐랄까 구도가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딱 나와야 컨셉이 딱 나오는 거지. 컨셉이 나와야 글이 이 알맹이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목 잡는 연습 계속 해보기 바랍니다. 몇몇 학생들은 꽤 많이 좋아졌어요. 지옥변이라는 그 그림인데, 지옥변상도의 줄임말이죠. 지옥도, 그러니까 지옥을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둘러싸고 권력과 예술이 어떻게 맞짱을 뜨는지, 맞서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면은 60분을 넘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60분 넘기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넘길지 안 넘길지. 가능하면은 50분 얼음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게 이 강의 강도와 전체적인 정보량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 강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요. 좀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옥변 예술의 극한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그림 아주 유명하죠. 이 불로 달군 이 쇠 솥에다가 죄 지은 사람들을 끓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입니다. 요즘에는 그 지옥을 이 모티프로 한 영화도 있죠. 그 뭐더라? 그 뭐죠? 죄와벌인가? 그런 그 영화가 있었죠. 죄와벌이가 뭐야? 특히 불교에서 이 지옥도를 많이 그리죠. 이 아수라부터 온갖 지옥들이 있습니다. 초열 지옥, 아수라, 그 지옥의 단계들 한번 보세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단계. 그 지옥도를 이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리얼하게 실감 있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지. 이건 이 팔팔 끓는 물에 들어가 있되 죽지는 않는 그런 형벌입니다. 이 지옥도란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를 통해서 그 예술의 극한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술, 정말 예술을 위한 예술의 극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권력이라는 한 축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설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김동인의 광화사나 광염 소나타를 읽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당연히 읽어야 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돼요. 김동인의 광화사와 광염 소나타. 광화사하고 광염 소나타인데, 이 광화사는 미친 화가 이야기입니다. 미치광이 화가 얘기고, 여기는 미친 불꽃 소나타란 뜻이에요. 광염, 피아노 그 연주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 예술과 광기를 탐색한 소설인데, 이 두 작품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이 지옥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설득력 있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지, 그 낙차는 어떤지, 김동인의 광화사와 광염소나타를 읽고 에세이를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멘트를 하는 사람들도 이 작품을 읽어야 되죠. 제발 좀 읽어요. 이 몇 페이지 안 돼. 맨날 제목만 달달 외우고 김동인, 강화사, 뭐 예술가, 역가 이런 거 말고 직접 읽어보란 말이에요. 특히 강화사의 배경은 우리 학교 근처예요. 이 북악산 그 근처니까 그 어디쯤에 사는 미치광이 그 화가인지 한번 상상도 해보고 해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옥변이 제목이죠. 지옥변상도의 줄임말입니다. 지옥에 아주 천변만화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아주 기이한 그림이란 뜻이죠. 그 지옥도의 다양한 풍경들을 보여준 그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병풍을 그리죠. 이 소설에서는 병풍을 그리는데 지옥 변상도, 이 지옥도에 관해서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무 길어서 인용 안 했는데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88쪽이에요. 똑같은 지옥변이라도 요시히데의 그림은 다른 화가의 것에 비해 우선 그 구도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한 폭의 병풍 한 기퉁이에 조그맣게 시왕을 비롯한 권속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나머지는 온통 무섭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칼산, 칼나무까지 다 태워버리는가 싶을 만큼 사납게 소용돌이친 그림입니다. 명관들의 옛날 중국식 의상 몇 점이 노랑이나 남빛으로 박혀있을 뿐 어디를 보나 활활 타오르는 화염 빛깔이고 그 속에 영락없이 만자 모양으로 묵을 휘갈긴 검은 연기에다 금가루로 그려넣은 불티가 미친 듯이 휘날리는 것입니다. 이 지옥도에 관한 묘사인데 이 지옥도에 관한 묘사는 대단히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 88쪽 근처뿐만이 아니고 저 뒷부분에서도 요시히데가 마지막 그 지옥변, 병풍을 그리는 모습들이 쭉 나오죠. 괴조가 쪼아먹는 장면들, 시신이 널려있는 모습들, 이 지옥도의 풍경들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그림으로 재현한 세계, 지옥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거리는 얼마나 먼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옥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우리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지옥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지옥이든.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이 전쟁터가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그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지옥일까요? 아닐까요? 이 예술이 단순히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 세계를 그린 것 같지만은 그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현실의 메타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게 해석의 이 길을 열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과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저 지옥도를 그린 풍경이, 지옥의 세계를 그린 풍경이 현실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독해내가는 과정. 그게 바로 해석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설득력 있게 실천해낼 때, 해석의 과정들을 설득력 있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작품을 감상하는 힘은 더욱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옥에 관한 얘기들은 여러 작품들에서 많죠. 많이 있습니다.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꿈으로 현상하는 그 예술 작품들 수없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중국의 대고전이죠. 서유기. 이 서유기는 읽어야 돼요. 서유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상력의 이 보물서입니다. 보물서. 이 현장 법사가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천축국 인도로 가는 과정을 그린 대로망이죠. 대로드무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팔계나 사오정, 현장법사 이 정도만 알 텐니다. 손오공. 근데 이 서유기라는 작품이 많은 작가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정말 걸작입니다. 10권짜리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 읽고 나면 상상력이 많이 달라져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매직 리얼리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말 나온 김에 얘기 잠깐 해볼까요? 매직 리얼 ISM
자, 좀 키우겠습니다. 좀 올라와서 보세요. 이거 형용보순이죠. 매직 리얼리즘. 그죠? 리얼리즘 사실, 현실, 뭐 사실주의, 현실주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현실을 정말 리얼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매직은 뭡니까? 마술, 주술이잖아. 응? 이걸 마술적 뭐 사실주의, 마술적 리얼리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응? 마술적 사실주의.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사실이 마술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 현실보다 더 영화 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종종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형용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 예리하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마술적 사실주의입니다. 남미문학, 마르케스를 비롯해서 보르헤스 이후 수많은 남미의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있죠. 바르가스 요사나 로베르토 볼리아뇨 등등 뭐 쟁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한 이 남미 문학 일련의 그 남미 문학들 있죠. 그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현실을 훨씬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꿈이 대거 소설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오늘 강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유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얘기들이죠.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하는 나라라 슈퍼보드부터 시작해서 또 뭡니까 그 구슬 모으기 하는 게 뭐지? 응? 이 서유기를 모티프로 한 거 있잖아요. 그 딱지도 있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뭐라 그래? 그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이게 얼마나 리얼하게 삶의 실감들을 보여주는가, 인간들의 욕망과 타락의 극한을 보여주는가, 또는 인간들의 숭고함까지도 정말 멋진 소설입니다. 그래도 지옥이 많이 나오죠. 그 단테의 신곡, 이건 말할 것도 없죠. 14세기 르네상스를 이끈 핵심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블레이크가 사파를 그린,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있죠. 블레이크가 사파를 그린 신곡이 나와 있는데 그게 민음사 버전입니다. 3권짜리죠.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신곡에서 그리고 지옥들 보십시오. 단테 알리기에리가 신곡을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저 지옥의 모습은 자신들이 봐왔던 현실의 투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주를 쭉 보다 보면은 지옥도가 지옥의 풍경이 그냥 지옥의 풍경이 아닙니다. 현실의 유비입니다. 유비라면 아나? 유비? 아날로지라 그러죠? 유비. 삼국지나무 유비가 아니고 이렇게 쓰는 유비예요. 유비. 확인해 보세요. 영어로는 아날로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비유라고 일단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비슷하게 바라본다는 뜻이죠. 천국과 현실은, 지옥과 현실은 막 떨어져 있는 딴 세계가 아니고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하십시오. 서유기 신곡 읽고 싶죠. 신곡에서 이제 보카치오 또 읽어야 되고요. 보카치오 보카치오 작품이 뭐죠? 깜빡 기억이 안 난다. 데카메론이죠. 여름밤 이야기. 데카메론도 읽어야 되고 그 영향을 받은 제프리 초서,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다 신곡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페트라르카,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기범씨 읽었나? 이야기의 보물섬입니다. 정말 야한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보카치오 데카메론은 전염병을 피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제프리 초서의 이 캔터베리 이야기는 캔터베리로 이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어떤 여관에 모여서 얘기하는 마당을 펼칩니다. 그 얘기들을 쭉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이건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소설을 끼워넣는 방식하고 비슷하죠. 여관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허성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러죠. 이야기 구성 방식만 봐도 참 재밌습니다. 오승은의 서유기, 단테의 신곡, 그리고 신곡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고전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왜 지옥인가 얘기했습니다. 현실을 비춘 또 다른 거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교화를 위해서겠죠.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착한 짓 하고 살아라. 이런 교화의 목적이기도 하겠지만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로서 지옥을 상상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늘 그래서 지옥과 천국의 상상력은 예술적 상상력의 두 축이에요. 나란히 갑니다. 나란히.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상상과 천국에 대한 상상이 팽팽한 그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펼쳐지죠. 아마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옥변이라는 소설의 등장인물 보겠습니다. 다 읽었을 테니까 줄거리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등장인물만 보면 줄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술자, 3인칭 서술자 관점에서 쓰고 있죠. 이 호리카와의 영주의 그 집에서 일하는 이 사람의 눈으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호리카와 영주가 등장합니다. 권력을 상징하죠. 대단히 관대한 영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볼게요. 그 영주의 아들이 잠깐 나옵니다. 장난꾸러기처럼.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시히데 이게 화가죠. 호리카와 영주와 요시히데의 이 대결 구도가 선명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호리카와의 영주, 호리카와가 이름이 아니고 호리카와라는 그 지방의 그 영주란 뜻이에요. 호리카와의 영주. 이 소설에서는 나리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리님, 이 영주와 요시히데의 대립이 선명해 보이는데 이 대립만으로는 내러티브 형성되지 않습니다. 늘 매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해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요시히데의 딸, 있죠? 이름은 없죠? 요시히데의 딸이 있습니다. 딸이 중요한 연결고리고 이 연결고리의 준 연결고리, 또 다른 연결고리 하나가 이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러분 나는 대략 그릴 테니까 여러분은 잘 그려보세요. 호리카와 영주가 있습니다. 영주가 그리고 요시히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권력을 상징하죠. 아주 관대한 권력입니다. 여기는 뛰어난 천재 예술가의 그 예술을 상징하죠. 이 둘의 갈등을 매개하는 인물이 뭡니까? 요시히데의 딸이에요. 됐나? 그러면 이 영주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아주 미모의 요시히데의 딸을 후궁으로, 궁녀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요시히데는 이 딸을 사랑한 나머지 상당히 그 근친상간에 가까운 기술까지도 있죠. 이 암시적이긴 하지만은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둘의 긴장은 누구를 매개로서 형성됩니까? 긴장의 장은 바로 딸이에요. 요시히데의 딸. 그러니까 이 권력 입장에서 보자면은 영주 입장에서 보자면은 후궁의 딸이겠죠.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이 소설의 큰 구도입니다. 딱 보이나?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이 구도가 보여야 나머지 소설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원숭이하고 이 영주의 아들, 이 장난스러운 아들, 그 원숭이와 딸의 관계, 이 원숭이라는 어떤 광대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딸의 죽음에 따라서 순사, 정말 따라서 죽죠. 그래서 준 매개고리, 핵심적인 매개고리는 딸이고요. 이 원숭이가 이 사회를
오가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서술자는 둘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죠. 일단은. 그렇죠? 이 서술자가 없었다면 이 소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가의 대리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가 물론 대리인 역할을 하죠. 근데 서술자는 작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이 서술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미학적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서사론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서술자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바랍니다. 이 그림 확실히 그려졌죠? 그래서 이 호리카와의 영주라고 줄여서 말하죠. 이 영주와 요 시대의 팽팽한 긴장을 매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요 시대의 딸입니다. 영주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 요시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딸이면서도 아주 기이한 형태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죠. 어,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형태의 집착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권력으로 육박할 수 없는 욕망의 어떤 구멍 같은 것이고요. 집착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구멍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결국은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요시히데의 딸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이 영주와 호리카의 갈등은 해소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영주는 요시히데가 그린 그림을 수용하는 형태로, 워낙 뛰어난 예술 작품이었으니까. 물론 대단히 그 공포스러워하기도 하죠. 이 요시히데는 자신의 예술을 완성했다는 형태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대단히 훌륭한 소설입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권력과 욕망, 예술의 관계는 어떠한가, 요시히데의 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 욕망의 대상과 예술적 재현의 대상, 이게 이렇게 말해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 중요한 그 매개 인물이 있다는 점. 이 그림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반은 읽은 겁니다. 반은.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대단히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인데 대단히 리얼하게 와닿죠.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광인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모든 걸 행사하고자 하는, 권력이 대단히 질서와 윤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권력에 들린 사람들은 광기로 치닫는 경우가 많죠. 헤롯 대왕이나 누굽니까?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력의 이면은 또 다른 광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쯤 설명한 것 같다.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떤가? 응? 누구야? 정원씨, 윤정원. 딱 이해가 가지? 읽은 사람들은 이해갈 겁니다. 제발. 이 짐승 소리 안 들으려면 작품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작품들이 여러 편 실려있는 작품집은 한 편 한 편 다 할 수가 없어요. 외침도 그렇고 이 지옥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됩니다. 에세이 보면 그게 읽었는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제발 우리 윤리적인 그 관계는 지킵시다. 난 여러분들에게 선생으로 존경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뭐 존경받을 것도 별로 없고, 대신 이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약속은 지키자는 거예요. 약속은. 책 읽으세요. 대학 다니면서 배운 건 아무것도 없어. 요따위 소리 하지 말고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고자 하는가? 왜 이 텍스트를 선정했을까? 그리고 이 텍스트를 독해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나는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이 다르다면은 다른 그 점을 나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에세이 형식이든 아니면 댓글의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학생에 대한 커멘트, 다른 학생의 글에 대한 커멘트 형식이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맨날 그 수동적으로 베껴 쓰긴 하고, 이 시험 보는데 이 오리엔티드 된 그런 기술이나 배우고
이건 여러분들 삶에 대한, 여러분 지성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의 지성과 상상력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그런 모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나? 꼼꼼히 읽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지옥에 안 가려면은 잘 읽으세요. 너무 무서운 협박인가? 자, 초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두 권력자와 예술가 두 인물이 있다 그랬죠. 참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이 초상은 초상화, 초상입니다. 포트레이트 할 때 초상이에요. 우리 이 관대한 권력자라고 따옴표를 했는데, 영주, 호리카와의 영주는 저술자인 그 나에 의해서 대단히 관대하고 훌륭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첫 문장이 이렇죠. 호리카와의 나리님 같은 분은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후세에도 두 번 다시 나올 리가 없는 분입니다. 소문에 들으니 그분이 태어나실 때 대위 덕명왕의 형상이 자당어른, 어머니죠. 자당어른의 꿈자리에 나타나셨다고 하니, 그러니까 태몽을 꿨다는 얘기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덕이 많고 현명한 왕이 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태몽을 꾸고 호리카와의 영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태어나면서부터 평범한 우리네와는 다르셨던 모양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대단히 관대합니다. 대단히 뭐랄까요, 자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그런데 미리 당겨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서히 어떻습니까? 여기 누가 개입하면서부터 요시히데의 딸이 개입하면서부터 이 관대함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죠. 어떤 욕망이나 집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맞상대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요시히데입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예술의 세계죠. 교양이란 말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예술의 형식이든 뭐 어떤 형식이든 아니면 문학이라고 얘기하든 뭐라 얘기하든 그 교양이 정말 깊이가 있고 풍부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사람이 뭐 청소 노동자 일을 하든 아니면 목수 노릇을 하든 아니면 농부든 아니면 뭐 교사든 아니면 이 회사원이든 이 교양이 풍부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폼이 아니라 개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은 자존감이랄까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자신의 지성의 힘을 믿는 그 버팀목 같은 게 있어요. 이 믿을 만한 버팀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을 갖더라도 이 교양의 힘이 없는 사람들, 어떤 지성이 빈곤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효능감이 뚝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흔히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헐뜯기 아니면 혐오 아니면 근거 없는 증오 이런 것들입니다. 왜? 내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어떤 지적인 힘, 예술적인 감수성, 심리적인 지성들을 폭넓게 갖춘 사람들은 접시를 닦으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그 가난을 상쇄한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적게 벌어도 풍요롭게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물질적 욕망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인간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수록 점점 더 절절하게 깨달을 겁니다. 해서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훌륭한 예술작품들, 그게 영화든 그림이든 조각이든 그죠? 아니 뭐 도예든
디자인이든 소설이든 회화든 음악이든 그냥 폭넓게 향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뭐 법학을 전공하든, 누구야, 건우 씨든가, 법학을 전공하든, 광고학을 전공하든, 뭐 교육학을 전공하든, 나임 씨하고 성은 씨, 경제학을 전공하든, 왠지 왜 안 오나.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하든,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든, 정말 이 풍요로운 예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여러분들의 이 자존감은 전에 없이 탄탄해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힘이 돼요. 이 권력자는 어떤 권력을 쥐더라도 정말 그 천재적인 예술가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죠. 거기서는 깊은 뭐 회의 같은 게 있겠죠. 그 대결이 내년에는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옥변 읽으면서 꼼꼼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정말 소설 잘 씁니다. 잘 씁니다. 몇 번씩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원문으로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예술가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시히데는 아주 못생긴 사람으로 그려지죠. 원숭이와 비슷한 그래서 사루히데, 일본어로 원숭이가 사루잖아. 사루. 사루히데로 그려지기도 하죠. 아주 못생긴 인물로 그려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키가 작고 뼈에 가죽만 보일 만큼 바짝 마른 신통사납게 생긴 노인이었습니다. 성품이라고는 이름과 달리 몹시 째째한 편이고 왜 그런지 나이 닮지 않게 입술이 유독 붉은 것이 더더욱 섬뜩해서 뭔가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숭이 히데라는 별명을 붙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김동인의 광화사를 읽으면은 거기에 솔거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데 물론 거기 1인칭 시점으로 서술자 시점을 쓰고 있습니다.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왜 다른지는 그 낙차 거리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이 솔거는 아주 못생긴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냇가에선가 눈먼 미인을 만나죠. 미인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그 광기를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역시 아주 외모는 추레합니다. 그 성격도 아주 괴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 그 중에서도 특히 심한 것은 건방지고 교만하고 항상 제가 이 나라 제1의 화가라는 것을 코끝에 걸고 다니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좀 낫겠는데 이 사람의 지기 싫어하는 성품은 세상 관습 같은 것까지 모조리 얕잡아 보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세상 관습 같은 것은 모조리 얕잡아 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성품이라 나오죠. 지기 싫어하는 성품에다가 세상 관습 같은 것은 모조리 얕잡아 보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성격.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순하고 불온하기까지 하죠. 이게 진짜 예술가들의 삶의 토대라고 얘기하죠. 정말 훌륭한 시인이나 위대한 그 화가나 위대한 작곡가들이 평범하게 착한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충분히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 물론 뭐 이 성정도 훌륭하고 작품도 잘 쓴 사람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드물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 괴팍합니다. 그럼 쭉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 뭐 베토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고흐, 고갱,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클림트, 화가들, 이런 화가들, 그리고 작가들, 시인들 한번 쭉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죠. 또 여기서 세면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관대한 권력자 오만한 예술가의 대비는 제가
맛배기만 보여준 거예요. 이 텍스트 곳곳에 이런 그 진술들, 기술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여러분들이 골라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열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그 진술들을 보니까 권력자 호리카와의 이 영주는 대단히 관대한 인물로 그려지는구나. 그런데 뒤에 가면서 왜 이렇게 바뀌지? 그 변화의 과정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만한 예술가는 외모부터 성격까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런데 뒤에 가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흐름들을 지금 하나의 단편 소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내 눈으로 본 분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방식은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옥변이라는 게 지옥변상도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이 지옥도, 지옥을 그린 그림,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옥을 그린 그림은 바로 권력과 예술이 대결을 펼치는 장, 이 우리의 제목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대결이 본격화합니다. 본격화합니다. 볼까요? 여기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자, 여기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어찌됐건 그렇게 딸 일로 해서 이게 딸 일. 아주 괴팍한 그 요 시대도 딸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선할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서도 딸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딸을 누구야? 이 영주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별 일을 다 하죠. 굴욕적인 일까지.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삼각관계, 삼각관계. 이게 아버지와 딸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시녀 또 하녀 또 후궁, 후궁과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관계를 훨씬 벗어나는 것 같죠. 왜냐? 후궁이라면은 영주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성적으로 착취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지. 그리고 요 시대도 아버지로서 이 인륜, 인간적인 윤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죠?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딸로 해서 요 시대에 대한 나리님, 영주죠. 생각이 아주 나빠졌을 때의 일입니다. 지가 뭔데 왜 나와 딸의 이 관계를 방해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나리님이 갑자기 요 시대를 불러 지옥변 병풍을 그리라는 분부를 내셨습니다. 다 알겠지? 지옥병 병풍을 또 다른 매개로 해서 둘이 대결을 펼쳐지는 거야. 이 지옥변에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딸이 들어가지 이렇게. 그런 그림이 확 그려지나? 읽은 사람은 무릎을 쳐야 돼. 무릎을. 그렇구나. 지옥병이나 병풍이 있습니다. 병풍 8폭짜리인가? 이 병풍을 쭉 그리지. 병풍의 핵심적인 활용 점정이 뭐야? 우마차. 우마거라 해야 되죠. 우마거. 소가 끄는 이 수레가 불타는 장면이지. 이 수레에 누가 타고 있어야 돼? 미모의 여성이 타고 있어야 되지. 여성이 불에 타서 죽는 장면.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싶은 욕망이 뭐야? 요 시대의 욕망이지. 이 예술가의 욕망이죠. 그리고 이 나리님, 영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학적인 방식으로 성적인 환희를 맛보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끝까지 어떤 그 자신의 뭐랄까요, 사랑을 밀고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 세디즘과 매저키즘 이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다단해집니다. 혹시 이런 공부 많이 한 학생 있으면은 이와 관련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글 같은 걸 써보세요. 멋진 글이 될 겁니다. 나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딸을 영주가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 수레에 태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나 나이브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자신이 싫어했던 요 시대의 딸을 이 수레마차에, 이 소가 끄는 이 마차에 태움으로써 복수를 한다? 영주가? 그건 대단히 순진한 해석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대 역시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았겠죠. 자기 딸이 이 수레에 탈 수도 있다는 상상이, 예상을 전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자신의 예술을 핵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공포의 극한까지 도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고통의 극한까지 가야 예술의 엑스타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황홀경이에요. 공포와 황홀경은 만납니다. 그 지점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설득력이 없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치고 나가보세요. 자, 요시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것을 그리겠다고 그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혹한 사건이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죠. 핵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서 요시대의 딸이 타 죽는 장면입니다. 그걸 영주는 마루에서 지켜보고 우리 요시대도 그걸 지켜보면서 화폭에 옮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더라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아쿠타가 리노스케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랬죠. 또한 그 일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뛰어난 요시대의 재주라 한들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 나락의 고통을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생한 나락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막연히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앞에 쭉 보세요. 지옥도에 여러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러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서 온갖 짓들 다 하잖아. 그 제자를 불러다 놓고 별 기이한, 괴이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 그림을 그려온 사람들은 조금은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그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릴 때. 아니,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한 대로 그리지 뭘 모델을 두고 굳이 별짓 다 하면서 포즈 취하게 하면서 그리냔 말이야. 응? 한번 딱 보고 그냥 상상 속에서 그리면 되지. 아니면 사진 갖다 놓고 그리면 되지.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페르메이르, 페르메이르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있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린 사람입니다. 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병이야 병. 베르메르라고도 하고요. 페르메이르라고도 합니다. 네덜란드어로 있자면 페르메이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이 인물 역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여러 번 언급되는 중요한 화가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미술의 보물섬이 보물섬. 중요한 그림들이 다 나옵니다. 인상파화가든 물론 저기 중세 그림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게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년도 있고요. 델프트의 풍경 이런 소설로 쓴 것들이 참 읽어보세요.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그리고 영화도 한번 보세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라고 쓰나? 귀걸이라고 쓰나? 귀골이라고 쓰나?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하나 인물의 그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공을 들이는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는 그 병풍 그림을 완성시킨 대신 목숨까지 내놨죠. 목숨까지 내놓는 무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이 그림 완성하고 나서 정말 그 스님에게, 그 위대한 스님에게 평가를 받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무명의 인물로 돌아가죠. 아무도 무덤을 기억하니 없는 그 예술의 절정이라고 아쿠타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 그리고 이름을 남기기 위한 예술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환희, 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인 그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는 알 듯 말 듯합니다. 알 듯 말 듯. 물론 뭐 상상력을 통해서죠. 네, 위대한 그림이나 위대한 작품을 읽고 났을 때 그 뭐랄까요, 뒤통수를 한 방 거세게 얻어맞는 듯한 그 충격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깊은 한숨과 함께 그 몇 날 며칠 동안은 못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멍한 상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게 예술의 힘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예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가야 됩니다. 그럼 보이죠? 지옥변이라는 이 그림이 하나의 마당이 돼서, 장이 돼서 권력과 예술이 한판 대결을 펼친다. 가운데 누가 있다? 요시대의 딸이 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술의 광기와 권력의 광기. 이쪽은 요시대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병풍 한가운데 귀인의 우차, 우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가 끄는 술에 귀한 사람의 우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 지옥도에 이런 묘사가 많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 탄 그 수레가 떨어지면서 불타는 장면이 많대요. 아무리 이 북이 이 영화를 누려도 못된 짓을 하면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불에 탄 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죠? 그 장면을 그리고 싶다는 거야. 이걸 직접 보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은 상상으로는 난 그릴 수가 없다. 이 정도면 광기죠. 부디 귀인의 우차 한 대를 제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 주셨으면 합니다. 혹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면 이라고 요시대가 영주에게 요청을 해요. 그 영주는 이건 아주 예술적인 광기의 발현이죠.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귀인이 자신의 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진 않지만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더한 고통과 함께 그 예술적 환희, 엑스터시는 그만큼 더 강렬해지겠지. 그 함수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로서는 뭐 판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예술의 극한을 경험하고자 한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었죠. 요시대의 딸이 그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또 다른 공포와 함께 그 아주 뒤틀린 형태의 가학적 그 에스터시를 맛보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두고 권력의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만나는 지점에서 지옥도라는 게 그려졌는데 이쯤이면 이제 대답이 다 나오지. 내가 앞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지옥도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유비일 수 있다. 아날로지다. 이런 얘기 했지. 그러면은 이 지옥도에 그려진 그림들은 현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나. 이 호리카라는 영주의 그 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지옥도에서 벌어지는 일과 큰 차이가 있나? 별로 없어 보이죠. 실제로 이 소가 끄는 마차가 불타는 장면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게 지옥도로 옮겨가잖아. 현실과 지옥은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쿠다가와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 내가 보기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광기가 더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이 평가는 내 몫이 아닙니다. 네, 뭐 저울을 두자면은 예술의 광기 쪽에 두고 싶죠. 근데 권력의 광기가 없이는 이 예술의 광기는 현실화할 수가 없지. 그런 점에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 그것도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불타는 우거, 우차, 황홀과 공포. 이 황홀과 공포는 따로 이 찾아오는 그 감정이 아니라 공존하는 감정 같아요. 이 공포 속의 황홀들, 또 고통 속의 황홀경들. 이런 이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혹시 러너스 하이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은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정말 새로운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황홀한 맛을 경험한다 그러죠. 혹시 들어봤어요? 이 러너스 하이 이름다. 러너스 하이. 달리는 사람의 하이. 써야 되나? 알지 다? 맞지?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요. 정말 고통을 경유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그 엑스터시 같은 거예요. 황홀한 상태.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이 있다면, 등산,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 해본 사람 압니다. 난 백두대간 해봐서 알아요. 저는 미칠 것 같거든.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올라갈 때. 근데 올라갔을 때, 이 성취감을 뛰어넘는 그 황홀한 강박들이 있어요. 고통과 함께. 또 이런 건 어떨까?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는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혹시 창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경험을 빗대도 좋습니다. 정말 며칠 밤을 새서 글 한 편을 완성했을 때, 다 끝내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안도감과 함께 성취감과 함께 어떤 엑스타시 비슷한 감정이 있죠? 없나? 좀 지나면은 부끄러움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흔히 그런 예들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황홀과 공포는 또 분리된 감정이 아니고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왜 아니겠어요? 특히 요시히데 입장에서 보자면은 딸이 죽어가는데 그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크겠는가. 동시에 그 예술의 그 리얼리티를, 그 지옥의 생생한 모습들을 그릴 수 있다라는, 또 그렸다라는 그 성취감에서 오는 황홀은 또 어떨 것인가. 좀 이해가 가죠? 그리고 영주의 경우는 어떤가? 일단 우리는 영주가 요시대의 딸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맨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 화자가, 서술자가, 어째서 나리님이 요시대의 딸을 불에 태워 죽였느냐? 그것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원망 때문에 그랬다는 소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소문의 형식을 빌어서 얘기하잖아. 그럼 이건 이루지 못한 사랑의 원망의 발현이라고 이해해야 옳아요. 중요한 증거죠. 텍스트에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리님의 뜻은 우차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병풍을 그리려고 한 그림쟁이의 그릇된 근성을 혼내줄 심산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서술자 입장에서 우리 이 영주를 옹호하는, 변호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히려 강조점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원망 때문에 그랬다는 소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찍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 그러면은 자신이 뭐랄까요? 오롯이 온전히 차지할 수 없는 사랑을 저 극한의 상황에 내던짐으로써 그 고통과 공포 속에서 황홀경을 체험했다면, 이건 도착적인 그 사랑의 방식, 과학적 사랑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극한적인 세디즘의 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의 설명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 요시히데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와 관련해서 서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으로는 눈앞에서 제 딸이 타 죽는데도 병풍 그림을 그리고 싶어한 요시히데의 그 목석 같은 마음씨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개중에는 그를 욕하며 그림을 이해 분역 안에 천륜마저 져버리는 인면수심에 괴팍한 자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됐죠? 저 요카와의 큰 스님도 그런 견해에 동감하신 분이라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무리 일예 일능에 뛰어나다 해도, 아무리 예술에 뛰어나다 해도 인간으로서 오상을 모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으로서 도리를 모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술가가 아니죠. 누가 보기에? 서술자가 보기에. 아니, 그 넘어서 작가가 보기에. 그렇죠? 극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극한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예가 요시대의 딸이었던 것이지. 사랑의 극한, 그리고 예술의 극한에 요시대의 딸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요시의 딸이라는 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겠지. 요시의 딸이 없이는 지옥변은 물론이고 이 소설 자체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핵심들, 이 매개고리들을 반드시 읽어내야 됩니다. 설명되나? 대답 왜 안 해? 대답! 네, 다 와갑니다. 다 왔나? 예술의 길은 과연 선악을 넘어 그 어디쯤 있는가? 인간의 선악과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과 예술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술은 예술로 남을 뿐이죠. 인간적으로 윤리적이었다, 도덕적이었다, 또는 비윤리적이었다, 반도덕적이었다. 이것과 예술은 대단히 훌륭하다, 위대하다, 또는 예술 아주 추하다, 추악하다. 그 평가는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정기적 사실을 두고 작품들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주 깊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성애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 볼 수가 없어요. 동성애인 경우 아주 많거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일랜드 작가였죠. 내가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데 너무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화가도 그렇고 음악가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그렇다고 왜 동성애자였으니까 다, 저 사람의 예술 작품들은 다 처박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예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파시즘에 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건 분명히 비판에 마땅하죠. 분명히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데거의 철학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분한다? 가능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윤리적인 잣대, 선악의 잣대로 예술을 평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의 문제도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일단 여기서는 예술을 좁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권력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지옥변인데, 지옥변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윤리와 예술, 이런 여러 생각들이 갈마듭니다. 오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김동인의 이 광화사, 그리고 광염소나타를 읽고 지옥변으로 돌아오면은 이 거리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 다른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이 완성되고 났을 때 그야말로 요카와의 큰 스님마저도,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도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했던 그 큰 스님도 인정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 한 달이 지나 마침내 지옥변 병풍이 완성되자 요시대는 즉시 그것을 나리님 댁에 들고 와서
공손히 나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마침 그때 요시카와의 큰 스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병풍 그림을 한번 척 보시자마자 저 천지에서 불어오는 불바람의 무서움에 소스라치게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그때까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요시히데 쪽을 노려보고 계셨는데 병풍 그림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냈구먼. 그 말씀을 듣고 나리님께서는 쓴웃음을 지으시던 모습을 저는 아직껏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 다음부터 요시히데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리님 댁 안에서는 거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굴 포함해서? 나리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그 병풍을 본 사람이라면 평소에 아무리 요시히데를 미워했더라도 이상하게 엄숙한 마음이 뭉클하게 들면서 염열지옥, 지옥불지옥이에요. 초열지옥, 이 불지옥의 대고관, 대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리얼하고 생생했다는 것이지. 이 예술의 경지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난 사람들은 그 앞에 숭고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이게 예술이라고 아쿠타가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악마에게 영혼을 팔더라도 나는 예술의 길을 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을 이렇게 완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요시히데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들보에 밧줄을 걸고 목을 매달아 죽죠. 그리고 그의 죽음, 그 시체는 집터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묘비는 몇십 년 비바람이 씻겨 진즉부터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르게 이끼가 끼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명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르스 롱가란 말 있죠. 예술은 길어요. 인생은 짧고. 요즘 예술가 이름도 오래 남지만은 이름이 남지 않더라도 위대한 작품들의 그 아우라들은 인간들에게 깊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재밌죠? 네. 내가 읽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지옥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김동인의 광화사와 광임소나타를 읽고 이 지옥변과 두 작품의 거리를 재보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예술에 대한 사유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이 지점을 한번 측정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1시간 조금 넘었어요. 괜찮죠? 네, 다시 한번 부탁하건데 지옥변에 실려있는 작품들 밀감도 정말 좋아요. 꼭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작품 좋은 게 많아요. 뒤에 전기부도 그렇고요. 좋아하는 작품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소개하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신기루, 특히 가파 같은 작품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톱니바퀴도 그렇고 이건 일본 문학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작품들이에요. 제발 뭐라고 그러지 말고 꼭 읽기 바랍니다. 강조하지만 이렇게 애원하는데도 읽지 않으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죠. 다음 시간에 코멘트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